즐겨주세요. 이 역사 시간을. 비판하고 생각하고 즐기고. 자, 이제부터 오늘 할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제가 이 의사학 수업 시간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전해줄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이 메시지가 계속 반복될 겁니다. 단지 한문으로 쓰여 있고 옛날 책에 나온 이야기라고 해서 무턱대고 믿어서는 안 된다. 단지 한문으로 쓰여 있으면 맞는 얘기 같잖아요. 어느 책에 이름 못 들어봐도 네 글자로 된 책들 이름 대면서 뭐 무슨 대전에 이렇게 써 있다. 우리가 꼭 필요한 태도가 합리적인 가설과 경험적 검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음양오행 체계의 바탕으로 인체의 어떤 원리, 그 물리를 예측하는 것은 합리적 가설입니다. 음양에 의거해서 볼 때 이 종기는 먼저 발산시켜야겠다. 내지는 이 종기는 음종이기 때문에 수렴시켜야겠다. 이런 식의 이치를 파악해서 나가는 게 합리적인 가설입니다. 근데 그 가설은 결국 치료를 통해서만 검증이 되죠. 그죠? 그래서 합리적인 가설과 경험적 검증이 필요한데 단지 옛날 책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의사학 시간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김용옥 교수님은 여러분들한테 드린 그 자료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더 이 날것에 심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한의학계는 한의학을 성립시킨 원전이란 게 뭐냐면 그 오리지널 텍스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황제내경의 오리지널 텍스트, 누가 막 주석 달고 바꾼 거 말고 그런 원전에 대하여 문헌학적인 분석에 메스를 가할 수 있는 단 한 명의 책임 있는 학자가 없기 때문이다. 한의학계에는 제대로 된 역사학자가 없기 때문이다. 한의과대학 교수님들이 한결같이 황제내경으로부터 무엇 한 줄이라도 인용할라 치면 그것이 곧 선태시대나 한나라 때 사상이나 그 시대의 언어를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왜 문제냐?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자, 더 심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기껏해야 아무 것이나 손에 든 한문이라고 생긴 종이 쪼가리만 있으면, 그냥 한문만 써 있으면 그것 하나 낑낑대고 독해만 하면 뭐 대단한 벼슬이라도 한 것처럼 생각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과연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 한의학계 교수님들은 너무 일찍 애늘 그린 노릇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한자로 써 있는 책, 옛날 책 복사해서 주고 그거 읽어가면서 해석해주고 동해보감이든 뭐 동의수해부원이든 뭐 친구대성이건 황제내경이건 뭐 그게 전부인 것 마냥 이것이 우리 한의학계의 불행이요 한의학이라는 학문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원초적인 오류다. 역사적으로 인체의 이해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 뭐가 변천해요? 역사적으로 인체가 변천해요? 한약이 변천해요? 주사가 변천해요? 그게 아니라 인체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변천해 왔느냐? 인체에 대해서 보는 눈, 생리, 병리 이런 관, 역사적으로 인체에 대해서 보는 방법이 어떻게 변천해 왔느냐 하는 것을 모르게 된다는 것. 따라서 모든 한약의 텍스트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이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것.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황제내경을 배우건 상한론을 배우건 동의보감을 배우건 그것은 단면적으로 한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책일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고 그 책이 쓰여진 역사 속의 텍스트를, 컨텍스트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상한론이건 황제내경이건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 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교육 헌장, 뭐 미국의 독립선언문, 히포크라테스 sen서, 귀중한 글이죠. 근데 그 글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그 컨텍스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따라서 경락이든 음약이든 혈명이든 혈자리건 병변 어떤 것이든 약방, 약의 처방의 내용이든 모든 것이 살아 꿈틀거리는 역동성을 상실한 채, 이 말을 잘 보십시오. 살아 꿈틀거리는 역동성, 시간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내과 수업 시간에도 했던 내용인데 귀비탕이 역사적으로 책들을 보면 귀비탕의 구성 내용이 다 달라요. 조금씩.
용량만 다른 게 아니라 있던 약은 빠지고 빠졌던 약은 있고. 근데 지금은 우리는 막 규비탕에서 뭐 하나 용량이 틀리면 무식한 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변해왔는지, 여기서 김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체의 이해가, 인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살아 꿈틀거리는 그 역동성, 다이나믹한 역동성을 상실한 채 절대적인 종교적인 진리처럼 사판화해버렸다. 교조화돼버렸다. 그러니까 황제내경이든 상한론이건 동의보감을 배움에 있어서 그 텍스트를 역사 속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역사 속에서. 무엇을? 인체에 대한 이해를. 인체에 대한 이해는 2000년 전 한나라 때 달랐고, 당나라 때 달랐고, 또 금원시대 때 달랐고, 또 명나라 때, 청나라 때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이 넓어지고 자라면서, 지식이 축적되면서. 그 역사성을 상실하고 텍스트를 대하는 순간 그 텍스트는 뭐가 된다고요? 성서가 됩니다. 성서가. 절대 불면의 진리가 되죠.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단지 한문으로 쓰여 있고 옛날 책에 나왔던 얘기라고 해서 무턱대고 믿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시간에 여기 갈렌이라는, 제가 서양의 어떤 의술의 아버지라고 하면 갈렌이라고 얘기했어요. 히포크라테스 뒤에 나와서 실제 갈렌의 이야기 1000년을 지배해요. 1000년을 넘게. 그래서 갈렌의 의학은 서양에서 신성시됐었어요. 그래서 갈렌의 의학에 도전할 수가 없었어요. 감히. 이 만화가 갈렌을 표현한 건데, 보면 이렇게 나와요. I have two legs. 다리가 두 개 있는데 그걸로 지탱하고 서 있다. 하나는 reason이고 하나는 경험이다. 하나는 reason이고 하나는 경험이다. 하나는 합리적 가설, 그러니까 reasoning, 이성적 판단으로 연역하는 거, 연역 귀납할 때. 그 다음에 experience는 empirical, 경험적으로 증명하는 거, 이게 귀납적인 거죠. 따지자면. 이게 제가 추천해드린 그 만화책에서 제가 따온 거예요. 그 메디컬 히스토리 만화책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갈렌이라는 사람이 실제 한 말이에요. 이게 그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200년 때 두 다리로 서 있어야 된다. 한 다리로만 서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두 다리로 균형을 잡아야 된다. 하나는 리즈닝, 합리적인 이성. 그러니까 1 더하기 1에서 2를 만들고 2 더하기 2에서 4를 만들고, 그러니까 선험적 지식으로부터 계속 파생돼 나가는 연역. 사고에 의해서 그 음양 오행으로 역법이 생기고 역법으로 천문지리를 예측하고 뭐 이런 것들 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experience는 뭐예요? 그렇게 유추한 게 맞는지 틀리는지 보는 과정이죠. 그 두 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Galen saw the science of medicine as based on two criteria, reason and experience. Galen was well aware that, 잘 알고 있었습니다. Reason without experience. 생각만 해서 1 더하기 1은 2겠지. 그러니까 2 더하기 2는 4겠지. 이런 리즈닝이, 추리가 경험이 바탕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잘못된 결론에 이끌게 된다. 그의 비판은 뭐에 대한 비판? speculative, 관념적인 philosophy. 그의 비판, 어디에 대한 관념적인 philosophy에 대한 비판은 이런 epistemological, 인식론적인 입장에 의거한다. 두 가지 다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관념론적인 철학만 갖고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게 바로 speculative philosophy입니다. 관념론적인, 증명할 수 없는. 그래서 갈렌 does not share 플루타크의 anti-empiricism, 그러니까 순수한 이성으로만 뭐 다 할 수 있다 이런 것에 반대하고, 갈렌은 반복해서 present experience as a source of genuine knowledge, 진정한 지식의 근원으로서 경험, 그러니까 뭐 실험이든 뭐 실제 환자고, 경험이란 말로 genuine, 아주 진실한 그 지식의 소urce임을 강조했습니다. 갈렌 maintained that experience and reason are both, 둘 다, 어느 하나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데카르트나 베이컨이 반성해야 돼요. 갈렌은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그랬던 겁니다. Both criteria allows us attain firm, evident knowledge. 아주 확실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게 한다. 우리가 항상 두 개를 같이 균형 있게 가져갈 때 그 두 개가 뭐라고요? 하나는 reasoning, 추론, 연역적인 것. 이게 이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하는 것. 두 번째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될지 봤더니 진짜로 되네 혹은 안 되네 이런 것. 제가 상한론을 사랑하는 책이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상한론에는 이 경험이 다 담겨 있어요. 이렇게 해봤더니 이 사람이 땀을 흘리네. 똥을 쫙 싸더니 낫네. 이론은 부여하지 않고 경험을 충실하게 써놨어요. 또 어떤 책에는 이론만 또 팍 써있고 그 균형이 다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experience provides necessary confirmation. 뭐에? 진리에 대한 confirmation, 확증을 둔다. 그러니까 이 경험만 가지고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뭔가 가설을 세우려면 리즈닝이 필요하잖아요. 리즈닝이, 그죠? 리즈닝. 그것을 컨펌할 수 있는 거는 experience다. 그래서 아까 한 얘기입니다. 이런 관념적인 철학들이 이건 뭐 대책이 없다. 왜냐면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둘 다 같이 균형을 잡고 학문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거는 뭐 200년 전에, 아니 기원후 200년에 갈렌만 그리스에서 했던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잘 아는 한의사 선생님이죠. 이시진 선생님, 명나라 때 중국에서는 정말 훌륭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이시진 선생님. 본초 강목을 쓰셨잖아. 이만한 그 방대한 본초 서적이 없죠. 납비라는 칼라 납비라는 그 사람이 이시진의 본초 강목에 대해서 쓴 책에 관한 서평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말이 좀 어렵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본초 강목의 이시진은 그 두 번째 챕터에서 자연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 경험이 갖는 중요성을 다루었다. 경험이 갖는 중요성. 앞장에서 축적된 문헌적 전통, 문헌적 전통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문헌적 전통, 이 말은 뭐냐? 황제내경에 나왔으니까, 증류본초에 나왔으니까, 상한론에 나왔으니까, 이런 게 문헌적 전통입니다. 문헌적 전통 위에서 이시진을 자리매김하려 했던 납비 저자입니다. 저자는 이시진의 개인의 경험, 내가 관찰하고 시도해서 알아본 것이 갖는 권위에 대해, 중요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지 방식 중 특히 눈으로 본 것, 감각으로 체험한 것에 대한 인신론적 우위, epistemological, epistemic privilege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실제 감각으로 느낀 것, 책에서 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요. 약물로 쓰인 본초들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이시진이 스스로 경험하여 분별할 것을 독자들에게 권장하였다. 그러니까 생강이 맵다고 하는데 너네들도 실제 맛을 봐서 매운지 봐. 시대를 걸쳐서 축적된 문헌적 권위, 잘 이 말을 보세요. 문헌적 권위, 황제내경 네 글자가 주는 문헌적 권위, 동의보감 네 글자가 주는 권위와 지금 여기서 확인되는 개인적 경험의 권위, 이 두 가지 중 어떤 것이 우선인가? 이건 제가 쓴 글이 아니에요. 그 서평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납비는, 이 저자는 이시진을 문헌학자로 보는 것에 대해 경계하면서,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경계, 그래서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된다. 문헌들은 사물에 대한 축적된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경험은 그것을 거부하거나 확인하게 한다라고 밸런스 있는, 그러니까 양쪽을 다 잡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초 강목의 이시진 선생님은 옛날 책들을, 그 책에 뭐 틀린 얘기들도 엄청 많습니다. 뭐 지금처럼 분류학이 있었던 거 아니고 뭐 학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종자가 다른 걸 한 것도 있고 오자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책으로만 쓴 게 아니라 경험도 역시 우선시했다라는 거죠. 문헌적 권위와 지금의 경험, 책에 써있는 침자리, 첫 번째는 그 책에 써있는 침자리가 제대로 된 문헌을 바탕하고 있느냐,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문헌이 올바른 문헌이냐, 그 출처를 파악해 나가는 거죠. 출처를 파악했더니 어떤 중국 잡지야. 근데 그 중국 잡지가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뭐 스포츠 신문 같은 거고, 그걸 더 찾아봤더니 중국 근대 책인데 뭐 그 이후로는 출전이 없다든지, 이러면 그 문헌을 믿어서는 안 돼요.
또 설사 그 문헌을 찾아가 봤더니 뭐 황제내경이나 동의보감이나 이렇게 중요한 서적이라고 판단이 되더라도 결국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그게 재확인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우리가 본초 과목을 보고 만약에 원장님, 교수님, 본초 과목에 인삼은 성질이 한이라고 돼 있는데 현대 사람들이 성질을 잘못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본초 과목에 한인데 왜 우리는 이걸 따뜻한 사람 먹지 말라고 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시진을 모독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시진이 스스로 맛을 보고 확인할 것을 권고했는데 이시진의 성서적인 권위를, 교조적인 권위를 부여하면서 그렇게 인삼은 무조건 차다라는 결론을 내려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이성적인 추론, 경험적인 검증, 또 그로 인한 학문적 발달, 그리고 그 두 추론과 경험 사이의 균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그럼 이런 사실들을 바탕으로 제가 몇 가지 질문으로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세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 중국의 한약은 한나라 때부터 명나라 때까지 1500년 동안 변화 혹은 발전했을까요? 더 나아졌나요? 또 중국의 한약은 한나라 때부터 명나라 때까지 인체를 이해하는 그 시각, 인체를 이해하는 정도가 더 발전했을까요? 1500년 동안. 마지막 질문입니다. 금원시대에 이동원 선생님은 한나라 때 장준경 선생님보다 치료를 더 잘했을까요? 비슷한 질환의 환자를 치료할 때 더 나은 효과를 보였을까요? 자, 의사학 시간을 통해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